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틈새 시장으로 따끈따끈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강남 한복판에서 진행 중인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어떤 조합원이 분양 대상이고 다가구 주택은 몇 채나 분양받을 수 있고 상가나 상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하면 규모가 매우 작은 소형 아파트 단지라는 최대의 약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구역이 통합해서 사업을 하고 시공사도 대형 건설사로 선정하여 대단지이고 단일 브랜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단점을 극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몇몇 사업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정비사업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차상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이 모두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절차상 매우 간단합니다. 이 사업 절차가 아닌 다른 내용들도 많이 다릅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더 높은 동의율이 필요한데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대 민원이 최소화되는 이 순기능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요. 기부 체납 의무도 없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하는 이런 제한도 없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 분양이 3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평균 사업기간은 준공까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지 12년 아니 그 이상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준공까지 3 내지 4년이면 가능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업기간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분명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장점은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란 한마디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특히 이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분할이나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가 늘어나자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한 겁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권리산정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있다면 이날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이 모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일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만약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 지분 쪼개기를 했다면
입주권은 당연히 못 받고요. 대신 현금 청산을 받게 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조합 설립 인가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 자격에 관련된 근거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분양 대상이라든지 주택 공급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수입니다. 이 내용은 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 공급 수는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이 한 명이 하나 이상 또는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바로 1세대 1주택 원칙입니다. 1세대는 모두 합산해서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주택 공급도 있습니다. 이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라든지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2주택 중에 1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준공 이후에 이전고시 후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는 3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전자산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의 수만큼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 값이 소수점 이하가 나온다면 절상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근로자 숙소라든지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2명 이상이 한 개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시도 조례에 따라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대상입니다. 이 분양 대상은 주택 기준, 토지 기준, 가격 기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주택 기준은 종전 건축물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 대상이 됩니다. 이 주택의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주택이면 된다 이 얘기고요. 토지 기준은 이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이 아닌 도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도로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가격 기준인데요. 이 권리가액이 이 최소 분양 공동주택의 한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해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토지 면적이 총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사람이 이 권리가액이 이 최소 분양 공동주택 한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분양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신청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분양 신청해봤자 이 분양권은 하나밖에 안 준다 이 얘기인데요. 먼저 이 권리 산정일, 앞에서 설명드렸죠. 조합 설립 인가일이라고 그랬죠. 이 권리 산정일 이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해봤자 그 모두를 1인으로 본다 이 얘기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인 경우입니다. 이 주택 공급 수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는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이 분양 신청하기 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토지 기준과 가격 기준이 있었죠. 이 토지 면적이 총 90제곱미터 이상이고 가격 기준이 세대 합산해서 이 최소 분양주택 추산액 이상이게 되면 여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 네 번째는 1필지의 토지를
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입니다. 토지 분할한 경우죠. 이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다섯 번째는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이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에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따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1인만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1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분양 신청 대상자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이 나대지에 신축을 했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등 신축으로 인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분양 대상자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지분 쪼개기를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기준입니다. 이 원칙은 이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에 주택을 분양한다 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권리가액이 두 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이 분양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분양 순위는 주택입니다. 상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은 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평형을 원하신 분들은 권리가액이 높은 주택을 처음부터 매수를 했어야 원하시는 평형의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주택의 동층,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로 공개 추첨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전자 추첨합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주택에 관한 이 공급 기준이고요. 다음은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 우선 공급 순위입니다. 이 상가라든지 기타 부대 복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위에 따라서 우선 공급이 됩니다. 먼저 이 순위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 가지 항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종전 건축물의 용도와 분양 건축물의 용도가 같냐 다르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추산액의 이상이냐 미달이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분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선 공급 순위가 달라집니다. 1순위는 바로 이렇습니다. 종전 건축물의 용도와 분양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추산액 이상이고 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요. 2순위는 이 종전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고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2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선 공급 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 3순위는 이 종전 건축물 용도와 분양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고 사업자 등록은 했고 그런데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추산액에 미달했고 공동주택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3순위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이 종전 건축물 용도와 분양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고 이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추산액에 미달하고 이 공동주택 분양은 받지 않았을 경우에 4순위 우선 공급이고요. 5순위는 권리가액이 이 최소 분양 추산액 이상이고 이 공동주택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5순위이고요. 마지막으로 6순위는 이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추산액 이상이고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경우가 바로 6순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가 등 이 부대 복리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위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최대의 단점이 이 매우 작은 이 소형 단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구역이 통합 개발을 하는 것인데요. 이곳은 바로 이 성북구 종암동의 이 4대 부중고 1, 2, 3구역이 통합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 재개발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 4대 부중고 1, 2, 3구역이 통합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공자를 한 곳으로 통일해서 이 통합단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재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는데요. 이 내년에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자 선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는 총 594가구 정도를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 통합을 하게 되니까 658가구를 공급하게 되고 임대아파트 또한 줄어들었죠. 그 대신 분양주택이 89가구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업성도 좋아지고 이 시공자를 한 곳으로 통일하니까 그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강남에서 통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대치동인데요. 성경 3차 아파트입니다.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바로 대치역 1번 출구 앞 이 초역세권 위치입니다. 이 성경 아파트는 이 총 54세대입니다. 한계동이고 9층이고 90년 10월 15일 날 준공되었고 현재 용적률은 204%, 건폐율은 22%,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단일 평형입니다. 작년까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이 조합을 해산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올해 5월 10일 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54세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앞으로는 아파트 71세대와 이 상가가 결합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동해상가와 대치상가가 이 성경 3차와 통합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부 체납을 통한다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대형 건설사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아파트 전면에 동해상가와 이 대치상가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 세 개 동을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일대에서 통합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 우측에 을지대학교가 있고 이 좌측에는 남한산성역입니다. 이 총 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 사업계획으로 볼 때 이 5개 구역의 총 세대수는 1095세대로 대단지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시공사 또한 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단일 브랜드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재는 10월 말에 3구역과 4구역이 조합 설립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이 대형 건설사도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이 11-1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서울에 111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DL 등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틈새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고 여러 개 구역이 통합으로 대단지를 형성하고 이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서 이 통합 브랜드로 정비사업이 된다면 분명 경쟁력과 투자 수익성 그리고 소자본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